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어제는 반갑게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시황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초서부터 엑스텐 탑 10 종목을 선정을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돈나먼이라고 들어보셨죠? 캐시 우드입니다. 아크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밝혀보고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제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상승으로 시작해서 그 상승을 계속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각 종목들 많이들 올랐는데 그로스 스몰 스탁들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반등은 빠르다 볼 수 있겠고요. 빅스 지수도 19%대로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어 앤 기어 그리드 인덱스도 43도까지 한 5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노이즈를 걷어냈습니다. 펀더멘탈을 되찾는 그런 균형 감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장을 다시 안정시킨 결정적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는 AMD와 메타의 동맹, 둘째는 어제 우리를 괴롭던 소음이 있었죠. 시트리니 리포트의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호재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숫자 바로 1000억 달러입니다. 130조, 140조 원 정도인 거죠. 메타 플랫폼이 AMD로부터 이 엄청난 규모의 AI 칩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기업들이 여전히 AI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계약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인 AMD의 주가가 무려 8.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달은 시장에 퍼져있던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기업 간 거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켰다고 하겠습니다. AMD가 쏘아올린 공은 기술주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한 1% 상승을 했죠. 시장 회복을 주도했고요. 어제 큰 폭락을 했던 IBM이나 오라클 같은 주요 기술주들도 손실의 일부를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심리가 공포에서 저가 매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걸 꼭 한번 새겨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소음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화면의 문서에 픽션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월요일 폭락의 원인이었던 시트리니 리서치의 메모는 사실 2008년 6월을 가정한 가상의 미래 시나리오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자인 제임스 반 길런과 알라프 샤는 이것이 예측이 아니라 탐구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뿐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 소설을 다큐로 받아들였고 과민 반응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시장이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흔들리기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리포트에서 실명을 거론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도어대시, 비자, 마스터카드, 서비스나우, 블랙스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월요일은 많이 빠졌었죠. 역설적으로 이는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월가의 리더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CEO는 은행주에 대해서 공포가 과장됐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최대 은행들은 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주식 외 자산 시장의 계기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달러가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게이지가 높음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64,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갔고, 금선물은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게이지가 낮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입니다.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럴 리포트로 인한 단기적 공포는 실체 있는 계약과 실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은 다시 데이터와 딜에 집중하면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팩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2026년 1월 2일 출발하면서 엔비디아, TSMC, AB죠, 브로드컴이죠, VRT, 그 다음에 코어웨이브, 테슬라, 구글, 메타, 사운드하운드, 아마존을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초부터 가져왔을 때 현재 포트는 5.65% 상승 중에 있고요. 어제 하루에 2.8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티볼딩스가 가장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코어웨이브가 뒤를 따르고 있고, 제일 많이 빠진 게 사운드하운드.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18% 손실로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종목이 플러스가 났고 6종목이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주식들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면 현재 프라이스 타겟은 254불에 놓여 있고요. 현재 192불이죠. 그래서 업턴은 32% 정도 더 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또 따라잡았고요. 또 떨어져 있을 때 따라잡았고 떨어져 있을 때 따라잡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잡을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갭이 메꿔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의 웨이팅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아직 타겟 프라이스보다는 훨씬 밑에 있다. 최고 타겟은 352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TSMC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 주식이기 때문에 ADR이라서 그 가격 데이터는 없고요. 레이팅만 보시겠습니다. 레이팅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입니다. 어제 브로드컴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현재 프라이스 타겟은 455불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주가가 325불을 가르치고 있죠. 즉 타겟 로우가 335불인데 그거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를 추적을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겟이 여기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무려 39.8%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한번 또 따라잡는 시간이 온다 보고요. 레이팅은 진짜 꾸준하게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흔들림 없이 올라가고 있는 레이팅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버티볼딩스입니다. 프라이스가 263불에 놓여 있고 지금 253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타겟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고가는 320불로 예상한 그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현재는 프라이스 타겟보다는 한 4% 정도 뒤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이팅도 한때 높았다가 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망 그리고 다시 또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간다 하기 때문에 다시 레이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브이브입니다. 보시면 프라이스 타겟은 126불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99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라와서 99불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27%가 타겟 프라이스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상치가 올라왔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126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251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브이브도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테슬라는 항상 이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주식입니다. 현재 테슬라 409불에 놓여 있고 프라이스 타겟 421불입니다. 타겟 프라이스 좀 밑으로 내려와 있고 한 3% 정도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타겟 프라이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최대치는 600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이팅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구글입니다. 구글은 현재 프라이스 타겟이 376불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310불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1%가 뒤져 있는데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스 타겟 밑에 있다가 한번 따라잡고 또 따라잡고 또 따라잡고 따라잡고 그래서 지금도 따라잡으러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프라이스 타겟이 더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20%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레이팅도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와 구글은 지금 AI를 주도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현재 861불 가르치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로우가 700불인데 메타는 그 밑에 639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프라이스 타겟까지는 34.74%가 남아 있습니다. 메타도 보시면 항상 타겟 프라이스를 따라잡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 타겟 프라이스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보겠고요. 레이팅도 꾸준히 1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역시 메타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운드하운드입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지금 16불 31센트의 타겟 프라이스가 있는데 현재 가격은 8불 36센트입니다. 무려 95%의 룸이 있죠. 프라이스 타겟 로우는 11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는 26불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레이팅도 4.56입니다. 카만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은 레이팅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사운드하운드도 항상 프라이스 타겟을 넘나들던 종목이라서 괴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잡을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수익률이 좀 많이 났으면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아마존입니다. 저는 아마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존은 항상 프라이스 타겟이 280불 현재 있고요.
178불에 있죠. 로우는 175불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34% 정도가 뒤져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특징적으로 보면 항상 애널리스트의 타겟 프라이스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유는 아마존은 명목상으로는 사실 소매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괴리가 넓어졌을 때는 항상 그 괴리를 좁혔었다 보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괴리는 많이 좁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레이팅은 조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그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사업 비즈니스가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하는 실망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종목 한번 쭉 봤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애널리스트의 예상가보다 많이 뒤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주들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이 좀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그래도 지수보다도 못하고 있네, 마이너스가 좀 나고 있네 하는 상황들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뭐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트들도 최고치보다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그래서 현재 개별 종목들이 많은 이제 부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아크 펀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식된 혁신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아크는 최고 고점 대비해서 50%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혁신기업에 투자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깎여나갔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나스닥 100 지수는 80%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크 펀드는 오히려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아크만 완전히 소외가 돼 있었죠.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만 가지 못할 때의 그 소외된 기분, 여러분들도 가장 견디기 힘든 기분이다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11연속 하락은 정말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하지만 아크는 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자국처럼 표현된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요, 투자자들의 믿음과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2021년 2월에요. 아크 펀드의 자산 규모는 28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약 한 37조 원 정도 달했는데요. 거대한 기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둥이 무너져 내려서 60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80%가 축소된 겁니다.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120억 달러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돈은 62억 달러입니다. 즉 60억 달러가 시장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현재 자산 가치가 투자 원금보다 낮다는 것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의 유입 시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산의 꼭대기, 즉 가격이 제일 비쌀 때 대규모 자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진입한 소수는 수익을 냈지만 뒤늦게 합류한 다수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을 크게 보게 됐죠. 급등하는 주도주를 뒤쫓는 추격 매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크 펀드 굉장히 유명했던 펀드고 무작정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확실히 좀 급등하고 다 좋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 고점을 잡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크가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시장 환경이 변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가 인기였습니다. 금리라는 무거운 추가 떨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자 비용이 비싸지니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의 매력은 땅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미래 기대 수익에 의존하던 밸류에이션이 붕괴가 된 원인이었죠. 아크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요, 테슬라, 로쿠 같은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비중이 11% 되고요. 확신이 있을 때 집중 투자하는 것은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예측이 틀렸을 때는 변동성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운용이 어려운 거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베팅을 했는가, 그리고 그 주식이 올라줘야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올라간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투자평가기관인 모닝스타는 부정적 등급을 매겼습니다. 액티브 매니저가 장기간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 2배 이상의 변동성을 기록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를 운영하는 캐시 우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단기간의 성과만 떼어내서 보는 것은 전체 그림을 왜곡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혁신은 비선형적으로 성장하니 펀드 출범 이후에 전체 수익률로 평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철학은 여전히 확고해 보입니다. 캐시 우드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17% 이상으로요, 모닝스타 기준 상위 5%의 성과에 도달합니다. 단기 5년 성과는 현재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고 10년을 버틴 사람들에게만 여전히 유효한 투자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10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었던 투자자가 얼마나 되었겠느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크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크 펀드는 우리 자산의 전부를 맡긴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 ETF를 여러 개 이제 사고 계시다 그러면 보완제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율 있는 리밸런싱은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룸버그 전문가는 투기성 자금은 떠났고 진정한 팬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던 자금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이제는 캐시 우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기 투자자들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시 우드의 그런 확고한 투자 철학을 믿으신다면 투자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면서요, 남은 자금조차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초 이후 약 1억 2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믿음이 강한 투자자들도 이젠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변동성은 혁신 투자의 비용이다. 참 멋지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가파른 상승의 달콤한 기억 뒤에는 그보다 더 깊은 하락의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무기질적인 숫자가 증명하는 이 냉혹한 현실이 바로 혁신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시장의 사이클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은 세상을 바꾸지만 그 과실을 투자 수익으로 가져오는 길은 이토록 험난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 큰 소식을 보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 투자자가 중심을 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동행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석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여기 있는 거죠.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 포트폴리오의 핵심과 보완제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핵심 종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보완 종목은 무엇인가, 내 보완 종목은 얼마나 업턴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안에서 투자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이 캐시 우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10년 동안 캐시 우드의 색깔을 가지고 혁신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던 나의 장기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던 결국은 본인의 믿는 바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하는 거는 참 크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러한 이제 판단이 잘못됐을 때, 틀렸을 때 결국은 손실은 많이 보겠지만 또 2, 3년 안에 이런 색깔의 시장이 돌아오면서 또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도 어떤 전략을 구축하시고 그 전략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좀 끝까지 그 전략을 이끌어가는 중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포트폴리오 보셨지만은 그 핵심 종목에 좀 자산을 많이 배분하는 것을 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n분의 1도 좋은 투자 전략이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좋게 생각하는 종목에는 조금 더 웨이트를 실어서 그래야만 계좌의 수익이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